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원리 알아보기예요. 그래서 교과서 42페이지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추국인데요. 추국이 한번 밑줄 치시고요. 얘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이제 교과서 42페이지 보시면은 추국이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셔요. 이렇게 돌에다가 원통형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는 모양이고요. 이 원통형 기둥에 눈금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비가 올 때 바깥에 내놓으면은 그 비의 양을 담고 측정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목적을 보시면요. 강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이 있고요. 과학 원리 한번 보시면 같은 표면적이라도 지금 추구기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원통 형태가 이제 직하거나 경사져 내리는 빗물을 평균적으로 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원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제 앙부일구라고 해서 해시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얘는 꼭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앙부일구라고 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앙부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영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침은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이 영침은 시계에서 이제 시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시침과의 차이는 시침은 직접 움직이지만 영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고 영침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침은 우리가 얘는 그림자를 이용하는 거고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림자도 이동한다라는 거. 그럼 그림자가 이동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1시,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할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1시, 그 다음에 2시, 이렇게 3시 이런 선이 있는데 이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림자가 이런 방향을 향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림자가 이 방향을 향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선은 세로줄에 시각선을 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1시, 여기에 그림자가 위치해 있으면 4시. 그래서 시각선은 세로줄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알고 있겠지만 이제 해의 길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지는데 이제 보통 겨울에 그림자의 길이가 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 겨울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림자가 짧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서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로줄에는 절기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줄은 절기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해시계 같은 경우는 그림자의 이동이나 그림자의 길이 가지고 시간이나 절기를 맞추는 건데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태양의 이동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침은 가만히 있지만 그림자의 방향,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선은 세로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의 길이 가지고 계절을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가로줄을 절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그래서 1시, 이렇게 1시, 2시, 3시. 이 시각선 같은 경우는 그림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기선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앙불구의 영침은 북극을 가리키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태양은 이제 남중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태양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를 남중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떠서 서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태양이 원형으로 돌 때 남쪽을 지나서 가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북쪽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영침이 북쪽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북쪽을 향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침이 북쪽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 좀 하면요. 이제 모양 가로 줄인 절기선, 세로 줄인 시각선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영침은 북쪽을 향해야 되고 영침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침의 그림자가 움직여서 시간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가 절기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목적은 해를 이용해서 시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고요. 절기와 시각에 따라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각에 따라서는 그림자의 방향, 절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림자의 길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럼 해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해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자경루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물시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물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시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정해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고 다시 차오르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 물이 흐르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고 차오르는 시간도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요런 큰 통을 우리는 파수호라고 얘기하고요. 얘도 파수호, 얘도 파수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길쭉하게 생긴 걸 수수호, 그리고 요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를 잣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 파수호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그 다음 파수호로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 파수호로 물이 떨어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파수호와 파수호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틈이 존재합니다. 이 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파수호에 만약에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거든요. 물이 많이 있으면 이 틈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파수호에 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파수호에 물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이제 수수호로 넘어가는 물이 물량이 적겠죠. 그러면 적게 떨어지니까 차오르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건데 만약에 파수호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수수호로 넘어가는 물이 콸콸콸콸 유량이 넓기 때문에 이제 빨리 차오르겠죠.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가득 첫 번째 파수호에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파수호로 넘어가고 세 번째 파수호로 계속 물이 넘어가는데 이 틈을 통해서 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이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때문에 수수호로 일정하게 물이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수호에 이제 물이 일정하게 넘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잣대가 위로 쭉 올라가고요. 그 잣대가 이제 쇠구슬을 쳐서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한 시간 동안 두드리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목적 같은 경우 흐린 날이나 밤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해시계와 달리 하루 종일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 이 종을 통해서 알려주는 장치고요. 여기 과학 원리가 나오죠. 세 번째 파수호에 일정한 양의 물이 담기게 하여 우리는 틈을 이용해서 일정한 양의 물이 담기게 하고요. 수수호에 일정한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어디가 파수호고 어디가 수수호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수수호에 있는 잣대가 부력을 받아서 물이 차오름에 따라 함께 상승하고 걔네들이 쇠구슬을 쳐서 종을 울리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시험 범위는 끝났고요. 그 가장 처음에 배웠던 연역법과 기납법 중에서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 거고,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귀납법과 연역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연역법이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연역법이다라는 거 꼭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잠깐만 필기 좀 해볼게요. 이건 많은 친구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한 번, 두 번 더 설명한 건데, 이제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을 두 가지 방향으로 꼭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수평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직 방향, 다른 말로는 연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두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직이나 연직 방향에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따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속이 아니고 등속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속은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고, 가속은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일정한 시간 1초마다 사진을 반복해서 찍어보는데,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1초마다 간격이 일정해요. 이 간격이 일정해. 근데 수직 방향 같은 경우는 점점 처음 1초 동안은 조금밖에 이동 못했는데, 두 번째 1초 동안은 더 많이, 세 번째 1초 동안은 더 많이 이동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차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를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제 너무 어렵게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있으면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